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참석하셨는데요. 네, 오늘 세미나를 맡은 이제 정태균 변리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병원 연구자를 위한 특허 출원 전략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제 누구나 사업화의 시작은 특허였다라는 이제 부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병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일단 특허가 어떤 게 될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특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사례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알아둬야 할 특허 기본 이론부터 좀 이제 퀴즈 형태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퀴즈를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문자답할 예정이에요. 네, 일단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다른지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특허 출원하고 특허 등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특허를 낼 때 특허 등록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특허 출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 자체는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특허청에서 이걸 권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심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뭐 진보성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 다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대응을 통해서 특허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특허 결정이 되는 상태가 이제 특허 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건 서류를 접수해서 날짜를 부여받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허를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을 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빨리 접수할수록 빠른 날짜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뭐 나중에 천천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공개되는 문헌들이 늘어나겠죠. 그에 의해서 등록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다 거쳐서 특허가 등록이 되어야 그때부터 권리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절차들로 진행이 되는데 특허 출원을 하면은 출원할 때 심사 청구라는 걸 같이 하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출원을 하는 거는 그냥 출원 서류를 접수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심사를 하는 심사관들에게 배정이 되는 거는 심사 청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기번호를 받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학교나 병원 건들은 다 이제 심사 청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심사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 출원 후에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원래는 좀 특허청에서 빠르게 처리를 할 때는 1년 정도 안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심사가 많이 길어져서 약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2년이 지나야 첫 번째로 특허청에서 뭔가 대응 거절 이유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면 통지서가 나오면 보통 등록을 못 받는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허청은 그걸 거절될 사유들을 찾아서 일단 통지하는 게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의 거의 97%가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지서가 나오고 그걸 검토해서 이제 소송하듯이 그 심사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등록을 확보하게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응 절차는 필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저기 출원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허를 출원하면 권리를 주는 대신에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면서 이제 기술이 계속 공개가 돼야지 그걸 보고 더 개량한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는 등록이 되는지와 여부가 상관없이 1년 6개월이 되면은 공개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년 6개월이 경과되게 되면 공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외 특허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 특허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면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원 후에 언제든지 해외에서 출원을 할 수 있는가 한다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은 그렇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국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국마다 권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권리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에서는 권리를 따로따로 이제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래 기재된 것처럼 국제특허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국제특허 출원이라는 제도는 절차만 통일해 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국의 권리를 다 따로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해외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 출원한 후에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에서 출원했던 날짜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된다면은 1년이 다 되어가는 한 3개월 전이나 이때부터 같이 업무했던 특허 사무소에서 이런 것 1년이 이제 다 되어 간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른 나라들이랑 조약을 맺어놔서 파리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놔서 원래는 그 나라에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은 제일 먼저 출원한 한 국가의 출원일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원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 되는데요. 근데 1년이 되어가는 기간 내에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를 다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결정도 어렵지만 다른 나라의 각국 언어로 번역을 다 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PCT 출원이라는 제도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특허청에 1년 이내에 출원만 하게 되면은 일단 한국에서 출원한 날짜를 인정을 받게 되고 PCT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 일단 1년에 맞춰서 출원한 것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서 한국 출원으로부터 30개월이 될 때쯤에 PCT 출원해놓은 건을 기반으로 어느 나라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PCT 출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인데 PCT 제도의 역할은 뭐 어떤 국가에 출원을 해야 될지 또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비용을 드릴 정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 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되고 전 세계에 한 번에 출원하는 제도는 PCT 출원이라는 게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한 번에 권리를 받는 게 아니라 더 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각국마다 권리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때 번역을 해서 비용을 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해외 출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적인 걸 좀 봤고요. 이제 그러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디어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은 안 돼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특허를 내는 시점을 제품이든 서비스 아니면 기술을 연구할 때에 그런 게 기획되는 시점, 좀 빠른 시점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디어라는 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당장은 아직 제품화가 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도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좀 기준이 좀 필요해요. 이때 만약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착상이라는 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정도가 착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 이거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만들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수준이 기술적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은 그걸 진짜로 이제 구현한 상태 정도 수준이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의 수준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은 너무 아직까지 추상적이고 아직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특허 제도에서 말하는 특허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로도 가능한데 그 아이디어라는 수준이 기술로 다 구현된 건 아니더라도 좀 구체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될 수 있는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주 옛날 사례이긴 합니다. 지금은 뭐 삼성 노트도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는 여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측면이 아예 꺾여서 여기에 UI를 제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특허가 처음에 이제 제품이 2014년도 진짜 이제 10년이 됐네요. 2014년도 9월 3일에 외부에 런칭이 됐는데 이 관련된 측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는 2012년 5월 10일에 출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품화는 되지 않았지만 삼성 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한다면 이렇게 구현이 되겠는데? 라는 수준이 제품을 기획하는 주기인 2년 전에 이미 생각이 돼서 출원이 되고 특허로는 2015년도에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기술이 다 구현되기 전에 특허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또 이런 특허도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이제 이 측면 디스플레이를 게임할 때 좀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건데요. 이 건의 발명자는 접니다. 제가 발명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저는 뭐 공학을 전공해서 코딩을 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공면 디스플레이를 보는데 너무 UI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게임을 잘하진 않지만 당시에 제가 게임 특허들도 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은 키보드가 있고 하니까 아이템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런데 모바일 게임 하는 쪽에서의 문제점은 이러한 아이템 키나 이런 게 많아질수록 화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 측면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착상을 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했던 겁니다. 개발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일단은 여기를 몇 개의 셀로 분할을 하고 거기다가 쓸 스킬이나 아이템을 배치를 시킨 다음에 쓰고 싶으면은 여기서 스와이핑해서 끌어넣는 식으로 슬라이드로 조작을 하면서 그 조작으로 하면은 그 아이템이 적용되는 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특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직접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수준만 플로우 차트로 정리될 수 있으면은 특허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정리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본 사례들이고 또 다음으로 그러면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걸 아주 심플한 사례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러한 아디다스 슬리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병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이 크록스 슬리퍼, 크록스 신발에 이런 스트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구체적인 구조적인 게 게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나가 있을 때 추가적인 구성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특허를 뭔가 아이디어를 처음 내셨어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선행기술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비슷한 선행 문헌이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특허 문헌을 찾아보고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면 분명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헌을 보시고 비슷한 게 있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게 존재하더라도 차이점이 있고 그게 더 뭔가 더 낫게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걸 제시하고 강조할 수 있다면은 그런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허 출원보다 논문 학회 발표나 제품 출시를 먼저 해도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 여기서는 이제 제품 출시보다는 병원에서는 논문이나 학회 발표가 더 있으실 텐데요. 특허 출원을 먼저 하시고 발표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래서 외부 공지 전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요. 이런 케이스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아이스크림 왜냐하면 이게 뭐 요즘 안 보이는 것도 뭐 유행이 끝난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러한 아이스크림 형태가 누군가 처음 만들고 특허를 내긴 했었는데 시기를 되게 늦게 내서 자기가 공개했던 것 때문에 특허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자도 누르면 기 올라가는 이런 모자도 누군가가 특허를 받았다면 독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공개를 함에 따라 특허를 못 받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외부에 공개가 되고 나면은 그 공개 행위가 출원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의 특허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지보다 출원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논문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관련돼서 바이오 쪽에서는 의학 용도 발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이 있는데 A 용도로 쓰고 있던 건데 더 연구하다 보니까 B 용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그 B 용도에 대한 거를 특허로 내면서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위장관 기질 종양에 대한 특허를 나중에 또 냈는데 그게 무효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다른 이전에 냈던 논문상에다가 출원을 했는데 지금 방금 추가적인 위장관 기질 종양에 대한 거를 다른 논문상에서 아직까지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해봤는데 임상 초기 결과가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라는 한 줄을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쪽에서 이 특허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함에 따라서 무효가 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학 용도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이미 이 약이 쓸 수 있다는 것은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무효가 됐던 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개한 논문이지만 진보성 판단에서는 인용문헌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논문 발간 또는 학회 발표 전에 한국 출원 일자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걱정하시는 게 논문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허를 먼저 내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논문이 제출된 그 특허 출원을 하고 나면 등록이 되거나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심사하는 쪽에서 먼저 뭔가 특허가 나갔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논문을 이미 제출을 했다, 서브미션을 했다 하더라도 퍼블리시가 되기 전이라 그러면 그 안에 출원을 하게 되면 공개 이전에 출원한 날짜를 확보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에 근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논문을 먼저 약간 오픈을 해두고 뭐 심사를 받으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약간 이슈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미 논문을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예외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출원을 하고 나서 12개월 내라고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12개월 내에 내가 출원을 한다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서 몇 달 전에 공개한 논문과 학회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그걸 가지고 거절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공지예외 주장이라는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 때문에 이 출원이 거절되는 걸 1년 안에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거는 출원할 때 앞에 논문이 공개된 거를 제외하고 심사를 해주는 거지 논문을 발표한 날짜로 당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발표한 논문을 보고 다른 연구자가 비슷한 연구를 또 해서 다른 논문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저 논문은 제가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문헌으로서 출원할 때 심사에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제가 되니까 천천히 내지 뭐라고 했을 때는 이 기간 안에 공개된 다른 문헌 때문에 거절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개량 연구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 제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출원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이런 예외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중국이랑 유럽은 예외 규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박람회 같은 걸 나갔다 하더라도 CES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엑스포 정도 수준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논문이나 학회 발표는 예외 규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공지예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유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유럽은 포기하고 가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출원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공개는 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뭐 투자자라든지 만약 창업을 하시는 곳이다, 또는 병원과 연구자분들과 이제 뭔가 제품이든 아니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하러 온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회사랑 미팅하기 전에 최대한 출원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직까지 기술이 다 구현되거나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명세서 특허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미팅을 통해서 기술이 NDA를 쓴다 하더라도 전달이 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케이스가 이거는 좀 예전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공모전에 냈던 게 이제 타인의 출원이 된다거나 또는 스타트업이 VC에 만나가지고 투자사 만나가지고 미팅했는데 투자사의 그 기술을 들었던 VC가 퇴사한 후에 창업을 한다든지 특허를 내고 그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특허 등록에 이러한 미팅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공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누가 먼저 선점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을 먼저 잡아두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 이미 출원해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특허 내용을 다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발명 자료들이 이미 있으신 게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스케치나 이런 것도 있다면 그걸 그냥 취합해서 임시 출원이라는 형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특허청에 기존 자료를 그냥 제출하면서 날짜를 잡아두고 그 출원 번호의 형식은 정식 출원하고 형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대 기업에게 우리 이미 출원해놨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허 문서의 구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특허 문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되게 복잡하죠. 발명의 명칭은 알겠는데 기술 분야, 배경 기술, 해결하는 과제,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는 권리를 받아서 이제 권리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권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명세서라는 곳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권리를 받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아까 공개 문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든지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돼야 되는 기술 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저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매칭하면서 아이디어를 그럼 정리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 거부터 좀 보고 오면 좋겠는데요. 명세서라는 내용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명의 명칭, 내가 뭘 만들었다. 이건 내가 어떤 걸 좀 생각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건 기존에 이런 기술 분야에서 쓰던 거고 기존에 이런 방식의 기술을 썼었는데 이 배경 기술이 좀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게 이렇게 효과가 좋다.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개발하거나 한 걸 설명하는 스토리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아이디어 그러면 생각을 해낼 때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6HA라고 부르는데 그냥 6하원칙을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HA로 바꿔서 6HA 아이디어 캔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하원칙인데 누가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개선을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개선하고 무엇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아서 개선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보통의 문제점은 누가 쓸 때, 아니면 언제 쓸 때, 어디서 쓸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걸 왜 이 발명이 가지는 효과가 뭐고 이게 진짜 출원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시장성이 있다거나 필요성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 캔버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측면으로 정리만 되면 그게 발명 내용이 정리된 발명 신고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정리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나서 꼭 이 형식, 특허 문서에서 갖춰야 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저런 내용들만 전달해 주시면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걸 좀 스피드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와 이런 게 왜 필요한지, 특허는 총알인지 방패인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피부과를 다녀보신 분이라면은 이 울세라 뭐 이런 하이프 장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피부 안에 에너지를 집속시켜가지고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는 그러한 장비인데 이러한 에스테틱 분야가 특허 분쟁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같이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좀 상장사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돈이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장비들이 시장도 크고 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예전 사례인데요. 예전에 이 울세라라는 그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가이드 테라피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제품을 만든 다음에 성공적으로 되게 되니까 한국의 후발주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특허 문제가 없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 제품에는 초음파를 쏘기도 하지만 잘 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 모듈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회사들은 영상은 다 뺀다. 그냥 우리는 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피하는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테라피 시스템즈는 미국 회사지만 한국에도 특허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 GTS라는 회사가 이 특허를 받아가면서 계속 특허를 받아가 보다 보니까 초음파로 보는 영상 모듈을 제외한 특허를 이제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다 이제 특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의 특허를 얻어낸 거죠. GTS가. 그래서 그런 다음에 딱 그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침해 중지해라 경고장을 딱 보냈습니다. 근데 경고장을 보내고 나서 별도의 뭐 피드백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이로닉이라는 후발주자인 한국 회사가 딱 검토를 해보더니 이 특허는 원래부터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거였다. 원래 선행문헌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다면은 이 특허는 등록 줄 수 없는 거야 라는 걸로 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무효심판을 이 하이로닉이 이겼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 테라피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이 상대방인 이 하이로닉의 특허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거에서 개량한 특허들을 막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제품을 개량했겠죠. 그 개량한 제품에 이 특허들이 하이로닉의 특허들이 약간 걸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가이드 테라피 시스템즈도 하이로닉에다가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4건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또 하이로닉도 더 찾아보니까 2건이 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서로 난타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분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재소 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하고 끝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 특허 다 죽으면 남만 좋잖아. 라고 해서, 야, 우리끼리는 전혀 소송하지 않는 걸로 이제 합의하자라고 해가지고 침해 소송이랑 모든 무효 심판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침해 소송과 이제 무효 심판이 다 이제 종료가 된 거죠. 10년 전에 있었던, 약 11년 전이요. 이제 1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 하이로닉한테 우리 같이 좀 공동 대응할래? 라고 하면 우리는 불재소 합의해서 어차피 못 싸워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 보통 특허 소송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봤던 무효 심판 한 건을 이겼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특허가 엄청 많아요. 하나 등록받고 나면 또 분화시켜서 등록받고 하기 때문에 한 건을 없앤다고 해서 뭐 분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 하이로닉이라는 회사가 무효를 시키려고 시도도 했지만 여기가 특허들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합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특허는 보통 방패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연구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보호되겠지. 내가 사업하는 아이템에 대한 특허 있으면 나는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방패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허는 총알입니다. 특허는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겨눌 수 있는 총알로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후속주자라 하더라도 계속 개량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선두업체도 개량하면서 나한테 걸릴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특허들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기업들이 만드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는 특허가 돼야지 기업도 필요로 하는 특허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을 하나의 특허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특허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구성이 만들어져야지 시장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A사랑 B사가 있는데 A사가 선두주자고 B사가 후발주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떤 분야든 완전히 이제 원천 기술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의 특허로 시장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쟁 집중 분야라고 하는 쪽은 이미 기술들이 많은 쪽, 그런 쪽에도 A사가 특허를 냈겠죠. 또 그리고 다른 영역, 우리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특허들도 막 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B사도 후발주자지만 연구를 하면서 경쟁 집중 분야에 좀 다른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백 영역, 기존의 특허가 별로 없던 쪽에 다른 방식의 특허들을 또 확보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두면은 A사가 딱 봤을 때 B사가 우리 거 특허 침해인 것 같은데 침해 딱 걸면은 이제 B사는 그 담당자들한테 얘기하죠. 야, 쟤네 거 A사 공격할 특허들 좀 챙겨와봐 라고 하면은 야, 너네도 침해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각각 쓰자 같이 이거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쪽은 총 들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이제 계속 없애려는 시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런 거고 특허는 방패가 아니라 총알이다. 본질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 결과물들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바이오 거는 아까 이제 그 의학 용도 발명 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그때 많이 질문하시는 게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냐? 의료기기고 의료 소프트웨어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데이터로서 보여줘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고요. 이건 제가 또 같이 했던 네오팩트라는 기업의 이제 패그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게 어깨 훈련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재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서야 뭔가 논문화가 되고 했지만 지금은 제품이 아주 잘 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특허를 받을 때는 이 패그보드 판을 이제 디지털화를 해낸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특허들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특허청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들면 되는 거지 심사관에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걸 입증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보셨던 그 바이오 제약에서의 의학 용도 같은 경우에 때만 약간 필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할 때 이런 장치에 대한 걸 할 때 또 이럴 때 다 실험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 보시면 패그보드라고 하는 이제 세트의 구성들을 특징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특허를 받았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디지털 재활 의료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특허들을 받았고 앞서도 보시면은 이게 훈련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훈련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게임들을 특허로 받아보자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장 최단 거리로 연결하려면 패그들을 어떻게 꽂아야 되느냐, 그걸 꽂으면은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훈련이라든지 또는 뭐 움직이는 점이 있다면은 그걸 길을 막아서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게 하는 훈련이라든지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포인트들로 특허들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 뭐 장비 이런 건 알겠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에 많이들 하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DTX는 특허가 되는 거 맞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때 뭐 매스컴에서도 그런 쪽은 특허 보호가 어려워서 사업화가 잘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일단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심사 기준은 지금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 단계로 일단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심사 기준은 있습니다. 또 의료 인공지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쪽도 특허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특허청에서 인공지능 심사 기준,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심사 기준은 존재합니다. 사실 이게 심사 기준이 거의 제가 처음 이 관련 특허들을 했을 때가 한 8년, 9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심사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이 이제 미국 사례나 이제 이런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있던 사례들을 기반으로 심사들을 진행해왔고, 뭐 그래서 심사 기준 만들 때 뭐 저희 사례들도 제시가 되고 많은 뭐 협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특허는 역시나 실험 데이터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효과는 설명하고 싶으면 추가로 제시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사항이 되어 있는 것도 바이오 발명이나 의학 발명은 데이터가 필수지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제시를 해야 된다. 만약 인공지능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탐색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스크리닝된 후보물질이 특허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스크리닝해서 효과가 있는 걸 찾아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데이터가 제시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실험 데이터, 효과 데이터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뭐 데이터를 낸다 그러면 논문들 낼 때 보통 활용하시는 성능 비교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세요. 그래서 논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안 낼 이유는 없겠죠. 그럴 때는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거에 비해서 더 개선된 거면은 진보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진보성이라는 게 가장 거절 이유가 많이 나오는 요건이고요. 이걸 판단할 때는 구성의 곤란성.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구성, 뭐 수행 단계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좀 더 새로운 구성들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는 게 기본적인 거고, 효과가 기존에 보다 더 훨씬 나으냐, 목적이 다르냐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건 효과도 되게 좋아요 라는 걸 많이 설명하고 싶으면 쓰면 쓸수록 더 진보성 확보는 좋아지겠지만 이 구성의 곤란성이라는 게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효과 기재는 인공지능 발명에서 필수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를 기재한다 그러면 기재사항으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한 거를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기재해야지 진보성이라는 걸 그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걸 특허를 낼 때는 이런 내용으로만 효과를 썼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효과가 제시만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들도 인공지능 썼으니까 이렇게 효과가 높아지겠네 정도로 이해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효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효과 제시한 게 진보성을 더 높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나아진 뭔가 수준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그걸 효과를 기반으로 진보성을 더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케이스가 이제 제가 또 과거에 이제 했던 케이스인데 좀 설명하기 좋아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쓰면서
이제 교차평강, 이제 더모스코피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피부암인지 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인공지능으로 좀 구분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떤 게 특징으로 됐었냐면 이것도 효과 데이터도 이제 논문 관련된 내용이 있어 넣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행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르다라고 하면 특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수신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모델을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매한 불확실한 환보 영상을 이걸 모반이라고 분류한 것과 반대로 그러한 불확실한 거를 흑색종이라고 분류해서 학습을 시킨 각각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각각을 이용해서 흑색종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재를 했는데 기존에 이런 식의 방식이 언급됐던 선행문헌이 없어서 특허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방식상으로 차이점과 진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효과 데이터는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이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기재한 사례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인공지능 쪽에 의료 쪽 인공지능 건으로 하고 있는 파트인데 논문이 준비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비교 데이터들은 다 있었던 거죠. 그렇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도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더 강조하고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같이 언급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드웨어 없는 디지털 치료제 심사 기준도 없다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허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사 기준은 없지만 바이오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충분히 그리고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이라는 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칼럼도 쓰고 많이 검토를 하고 했던 아킬리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ADHD 아이들의 이제 이거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좀 집중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엔데버 RX라는 제품을 지금 허가받고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치료제 미국 회사이고요. 여기도 이제 이건 특허 그냥 청구항만 넣어놨는데 특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이 심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수행 방식 어떻게 하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티뮬리를 잘 제공할 건가 라는 방식들을 프로세스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제공하면서 우리는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특허로 받아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수행 과정이 제시되고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실제 실험 데이터가 제시 안 됐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개선 효과가 있겠네 라는 생각만 들게 하여도 특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기존의 선행문헌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행문헌이나 그런 것보다는 진보됐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가능하다라는 게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게임을 만들던 드래곤플라이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거기도 그 게임 기술을 활용해서 ADHD 치료용 그 특허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특허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난이도를 좀 잘 조정을 해줘야지 개선이 잘 된다. 그래서 그 조절을 어떻게 할 거며 아이템이나 방해 요소라고 하는 게임할 때 집중이나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그러면 난이도에 따라 조절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기존과 다르게 개선된 방식으로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받고 뭐 더 확장하는 출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치료제도 뭐 하드웨어가 당연히 없이 소프트웨어지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효과에 대한 거는 설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제시해서 우리의 기술이 더 좋다라는 거를 진보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초기 아이디어들은 효과 입증을 위한 데이터가 필수가 아니고 우리께 기존보다 더 나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서만 효과를 기재하면 된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이제 발명자분과 저희가 논의해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소프트웨어적인 특성도 있고 의료기기적인 특성도 있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의약품 치료제적인 특허의 특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 그러면 이 초기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본다 그러면 물질이라든지 특정한 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허로 받게 됩니다. 디지털 치료제도 매핑을 해본다 그러면 초기에 새로운 기존에 없던 방식을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치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행 프로세스 자체가 물질 특허와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로서 진행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바이오 물질을 만들었다면 그걸 제형을 만드는 것처럼 구현 방식에 대한 세부 기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 이제 제약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용도들에 대한 특허들을 쭉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용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용도에 대한 특허들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 용도로 할 때 달라지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런 사항도 강조하고 효과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게 됩니다. 바이오에서도 용도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할 때, 그 복용을 할 때 복용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용량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제약 발명에서 특허를 내듯이 디지털 치료제 상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확실히 잘 난다 라고 하는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그 또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성 그리고 의료기기 특허의 특성을 많이 가진다면 뒤로 갈수록 실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형태로 갈수록 실제 바이오 기술과 좀 유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허 전략을 짜서 만들 수 있다. 특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 쪽 그리고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 뭐 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봤는데 그럼 병원에서 이런 거 이외에도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허가 됐던 사례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제가 담당했던 지 오래됐는데 배액관 꼬임 방지 기구라는 게 제가 특허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배액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빠져나가는 배액관이 끝부분이 자꾸 접히거나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잘 안 빠져나가서 뭐 폐혈증이 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발명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이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고 있었냐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수액줄을 이렇게 나선으로 잘라가지고 배액관에다 그냥 감아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안 꼬이는데 이거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선행문헌을 찾아보니까 꼭 이게 배액관은 아니더라도 뭔가 관을 여러 개 같이 묶어두는 거라든지 이런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면서 근데 꺾이는 부분이 어디가 꺾이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결 부분 이런 데가 주로 꺾인다. 그러면은 수액줄을 그냥 연결해 놓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끝에 좀 고정을 시키기는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꼬임 방지부가 있고 반대쪽으로 연결부, 뭐 선방벨과 같은 경우 이런 걸 넘어서든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이 접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결합을 해서 이 꼬이는 잘 꼬이는 부분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하면은 기존 선행문헌 대비해서 개선이 돼서 특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케이스랑 반대쪽에 이렇게 또 튀어나와서 하는 케이스 실시애들이 여러 개 언급을 했었고 어쨌든 여기 보면 커넥터 착탈부, 그 다음에 스파이럴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튜브 착찰부 이런 식으로 구성들을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나선형으로 배치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써가지고 특허를 받았고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게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자체도 특허가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업이 가져가는 건 되게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수요는 금방 가져가서 팔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기술 이전도 완료된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혈관 조영하거나 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쪽에서 보통 여기 의료진분들이 이제 납복을 입고 하시고는 하시지만 그러더라도 많이 이제 피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아예 전체를 다 이렇게 납으로 만들어 버리면 환자한테 지금 방사선이 안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운데 부분 여기 시트 위에 올려지는 부분은 납이 없고 측면 부분에는 납이 있어가지고 납으로 이렇게 벽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차폐 매트를 아이디어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특허를 냈고 방금 말씀드렸던 특징을 가지고 중앙 부분은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는 투과 영역이고 반대쪽 영역들은 방사선 차폐 영역으로 될 수 있는 방사선 차폐 매트라고 하는 형태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특허된다고 할 수 있으신데 기존에 비해서 구조적인 것도 개선이 됐고 효과도 있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 기술연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되게 좀 재밌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혈관 조영실에서 보통
이제 이런 폐기물들을 하고 나면은 그 환자 옆에 쪽에다가 이 폐기물 통을 못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보통 쓴 도구를 멀리서 던져서 꼬린시키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던져서 꼬린이 되면은 좋고 벽 맞고 들어갈 수도 있고 벽에 이렇게 더 오염이 되는, 근데 버릴 때는 이 통으로만 무조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포드를 만들었다. 아크릴로 백포드 형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버릴 때 같이 이것도 집어넣어서 버리면 된다. 이게 같이 오염됐으니까 이거를 좀 보호받을 수 있겠냐, 특허나 디자인이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특허로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디자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상에다가 이 테이핑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 부분에만 있게 해서, 왜냐하면 던졌을 때 약간 충격을 흡수하면서 들어가게 해줘야 되니까 약간 말릴 수 있게 끝쪽은 안 붙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권을 받아서 이것도 기업 쪽에 얘기를 나누게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존재하는 이런 문제점 해결 사항들이 앞에 봤던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특허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주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거를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백포드 맞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발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 실제 그 병원 내에서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특허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그러면 어떤 절차로 그러면 특허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걸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직무 발명이라는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화상을 듣고 계신 분들 다 이제 병원의 이 직원이시잖아요. 저희 법정 용어로는 종업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고용이 되어 있는 병원은 사용자라는 걸로 법정 용어로 직무 발명에 대한 이제 발명진흥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된 상태로 이제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를 하면서 발명을 한 사항이고 사용자의 업무 범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업무 범위에 해당한 거를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라고 했을 때도 그거는 이제 직무 발명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사항들을 일하면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개인 게 아니라 직무로서 나온 거니 이거는 회사에 기록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거의 전 범위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직무 또는 과거 직무에서 나오는 사항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서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명보다는 조금 이제 고도화가 덜 된 사항,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이 직무 발명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내진경 검사실에 계신 분이 뇌파 측정 장치에 대한 걸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직무 발명이겠죠. 근데 뭐 이런 검사실에 계신 분이 빠지지 않는 나사못을 만들었다. 이거는 직무랑 관련이 없고 사용자 업무 범위도 아닐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직무 발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자유 발명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절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뭐 발명자분들이 뭐 이미 아이디어 정리를 잘 했다라고 하시면은 직무 발명 완성이 된 거고 그거를 발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완성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규정상.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특허 관리 전담 부서들이 받으면 이게 직무 발명이 맞냐, 이거 우리가 승계를 해가지고 출원을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계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법인을 통해서 이게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선행문헌이 비슷한 게 있어서 특허가 안 되는 거 아닌지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결과 통지를 하면서 이제 출원 절차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명 정리가 먼저 돼서 이러한 선행기술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좀 디스커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랑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논의했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정리되신 거를 이제 발명 신고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직무 발명의 처리 부분인데요. 일단 사용자인 병원을 출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 이게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계한다고 하면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사용자, 병원에게 귀속이 되게 되고 종업원은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인 병원이 출원인으로 특허 출원에 기재가 되고 발명한 종업원이 발명자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자로 기재되는 거는 발명 특허 그 제도상에서는 발명자에 대한 명예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는 사용자인 이제 병원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발명하고 끝이냐? 이게 아니라 발명자 기여율을 병원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셨다 그러면은 각 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비율을 발명 신고할 때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여분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그걸 관리하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자로서 기재되는 것 상으로는 이제 그냥 명예를 가지지만 회사 내에서 이 발명에 통해서 수익이 나거나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가 직무발명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과 학교라고 본다 그러면 기술 이전 또는 이제 처분치, 이 기술이 처분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그만큼 병원이 수익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그 수익이 생긴 걸 기반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거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뭐 이건 보상 규정은 내부적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들은 바로는 되게 비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병원하고 연구자 비율로 본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 어떤 병원은 그냥 뭐 금액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뭐 금액이 커지면 비율이 작아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8대2로 연구자 비중이 8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으로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8대2로 해서 연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근데 그 8을 여러분이 하셨다 그러면 기여율 가지고 나누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분이라고 하면 기술 이전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게 여기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 특허가 팔리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실시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는 그대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병원이 기술을 가지면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죠. 그런 계약 형태로도 하기도 합니다. 전용 실시권은 A라는 기업에게 준다고 하면 특정 범위를 정해서 거기는 너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전용 실시권이고요. 그래서 계약 범위를 정해서 모든 범위를 너 혼자 할 수도 있는 걸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영역만, 특정 제품에 대한 것만, 그런 이 기술이 쓸 수 있는 게 여러 분야라고 하게 되면 분야를 한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한정할 수도 있고요. 통상 실시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나눠서 쓸 수 있게 줄 수 있을 만한 실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로 할 때 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술료를 받고 보상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허를 못 받는 경우다 하면 노하우 전수, 뭐 기술 전수로도 진행을 하게는 되는데, 근데 뭔가 기업들은 보이는 뭔가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이 이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허랑 같이 뭔가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노하우를 같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하려면 특허를 받는 게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료 형태는 정액 기술료는 뭐 처음에나 이제 초반에 이제 특정한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거, 경상 기술료는 뭐 판매되는 비율에 따라서 받거나 하는 그런 기술료 형태들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상 기술료로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속 이제 매년이든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율로서 보상받으실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기술 사업화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직무 발명들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뭐 창업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예시들을 몇 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 좀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술 사업화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좀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기업에게 기술을 넘겨줘서 너네가 사업화 해봐 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기업이 잘 되면은 사업화 성공을 하면 대기업에 뭐 글로벌 기업에 인수가 된다거나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다이렉트로 기술 이전을 하는 케이스 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이 계신 분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니까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 교원 창업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그게 뭐 나중에 M&A가 된다거나 상장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있겠죠. 일단 큰 글로벌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바로 한다. 정말 좋은 케이스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메트로닉스가 제가 아무리 기술 이전을 최근에 했던 케이스 찾아 안 나와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뭔가 기술을 가져와서 개발하기보다는 하고 있는 데를 사죠. 이제 M&A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계속 이제 회사들을 모으는 형태로 기업이 커진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에게 특허만 딱 우리 거 사가서 할래요?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 저런 곳만 바라보고 이제 의료기기로 본다면 특히나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제약 쪽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한국 기업을 거쳐서 가는 케이스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잘 팔리는 특허는
특허를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도 기술 이것도 물건이거든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물건인데 이거를 이제 사가게 되려고 그러면 잘 팔릴 수 있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연구하고 싶어서 만든 거가 수요와 맞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정말 기술 이전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필요한 특허로 기업이 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라덱셀이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기 개발 기업을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는 뭐 기존의 방사선 장비가 가지고 있는 약간 뭐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출원을 했던 걸 기술 이전을 해갔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방사선을 쐈을 때 그 위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 내부 공간이 있으니까 위 점막이 오히려 통과하면서 손상되거나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자기장을 걸어줘서 그 안에서는 저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흐트러져서 2차 전자가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히려 집중을 시킨다거나 퍼뜨리거나 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이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게 되려 그러면 발명자도 같이 좀 많이 뛰거나 발명자와 관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를 내고 학교로 넘어갔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다 팔기는 현실적이지 않고 가장 잘하시는 분이 설명도 가장 잘하실 거고 하잖아요. 이 건은 이제 지금 정유련 최고 그 CTO 분이 레지던트일 때 같이 발명자로 진행했던 건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신 다음에 창업을 해서 사가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교원 창업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데 기술 이전도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가 돼야지 잘 되는데 이런 케이스 이외에도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뭐 연구자의 노력이 좀 수반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교원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건 서울아산병원의 이제 신경과 교수님이 창업하신 케이스입니다. 뉴넵스라는 디지털 치료제 기업이고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그 시야장애 환자들, 뇌졸중이 와서 뭐 반맹이나 사분맹이 온 환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VR에다가 계속해서 가버라고 하는 자극을 주면서 손상된 부분 이외에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좀 개선을 시키는 그러한 디지털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훈련 자극을 줄 건지에 대한 특허들을 내고 했던 케이스인 거죠. 여기는 지금은 이제 투자도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혁신의료기기 지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허가 다 받으시고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산병원에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진행됐던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 환자들한테 그냥 쓰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로서 진행을 하셨던 특허가 있었어요. 저 2014년도에 출원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 특허는 이제 모니터에다가 VR이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모니터에다가 이제 정보들을 띄워주면서 떨어진 거리를 딱 고정시켜 놓고 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특허를 받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지도 않았다 보니까 국내 특허만 하고 이제 진행이 안 되셨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랑 논의를 하면서 이 기술이 되게 환자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게 된 거죠. 기술 이전을 하기보다는 직접 해야겠다라는 걸로요. 그래서 이제 창업하기 전부터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러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받으시면서 저희랑 이제 아이디어 워크숍 같은 걸 진행했어요. 이걸 제품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더 해가지고 제품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들을 좀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을 특허로 미리 내기를 시작했었죠. 그런 걸 한 다음에 2017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제품도 늘려간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러한 특허들을 낼 때 이때도 효과 데이터에 대한 걸 필수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내 아이디어를 내가 끌고 가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창업을 통해서 기술을 가져가고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VR을 통해서 날아오던 가버가 있는데 이게 딱 나눠져서 중앙에 눈이 위치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방법을 VR 기반으로 특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낼 때 아직 임상을 진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쓸 게 없었어요. 결국 효과 데이터로 임상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VR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이걸 하면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심사관에게 들도록 해서 특허를 받았던 케이스이고 이걸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시그널하우스라는 이제 창업 기업인데 여기도 마취 수술을 할 때에 환자에 대한 상태를 체크할 하기 위해서 심습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얻는 거는 어려우니 심장의 심음과 폐에서 들리는 폐음을 잘 얻어가지고 그걸로 환자에 대한 심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이 되셨고, 처음에 학위 과정으로 학위하실 때 연구하셨던 사항을 특허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것도 이제 특허를 내고 해외 출원도 나가셨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른 기업에다가 팔아볼까 또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창업 방향으로 잡으시고 창업해서 심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혈압 변화 원인 기전을 파악한다든지, 그다음에 심폐음을 가지고 어떻게 획득을 할지, 심폐음을, 그다음에 심음 가지고 심혈관 정보 이런 것들 획득하는 이런 특허들을 내서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이제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 하면서 진행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은 결국은 특허는 뭐 연구 성과 결과물이기도 하죠. 근데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물건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는 게 내가 만든 또는 이제 관계자들과 같이 만든 회사가 가져가서 사업화를 잘 해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발명을 준비하는 게 잘 팔릴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고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출원을 할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디어 정리하시는 뭐 방법도 말씀드렸고, 그런 거 가지고 발명 신고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일단 논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출하셨거나 공개됐는데 기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하는 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특허를 안 냈는데 되게 그래도 내가 고민 많이 했던 사항이라서 특허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사항이 이미 병원 내에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제 그 사업화실에다가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단 발명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발명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발명 내용을 파악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제시해 사업화실에다가 전달해 주셔서 일단 많이 고민하셨던 사항들을 좀 잘 보호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도 병원에서 지원을 되게 금액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좋은 특허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좀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요.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늦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